네, 10월 가을이 무르익어가면서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여름 내 집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자전거나 코트를 꺼내기도 하는데요. 가을철인데도 가을이 언제 오나 했더니 아침 저녁으로 벌써 겨울 초입이 오는 듯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나들이를 준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10월 24일 옥천 이후 소식과 과학 상상에서는 영동 소식으로 감 정찰제에 대해 알아보고요. 엘리트 스포츠를 집중 육성하는 보훈의 스포츠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과학 상상에서는 최금성 해양치기정보원 치기기술과장님의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희 옥천 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이 이제 2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 시간도 조금 조정이 됐어요. 원래 화요일 오후 3시에 본방을 하고 제 방이 금요일 오후 5시였는데 제 방은 뭐 같은 시간입니다만은 본방이 월요일 오전 10시로 당겨졌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이 소식을 전달하는 거고 과학 이야기는 가뜩이나 지루한데 과학 이야기는 조금이나 정신이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오전으로 옮겨달라라고 하는 게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동 소식인데 영동이 그 이달 말까지입니다. 10월 말까지 감 정량제 경매를 실시해요. 이게 20kg짜리 감을 정량제로 매입을 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그 영동은 이제 전국적인 곶감 생산지거든요. 이 곶감을 많이 이제 만들어서 그 판매를 하고 이게 영동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그러려면은 유통이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감하면 대박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그 대박이라고 하세요? 한 대, 두 대 하는 그 전통적인 계량단입니다. 그게 아직 살아 있어요. 요즘 거의 사라졌는데 이 감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속박이라고 하는 약간 이거 불공정 거래입니다. 안에 비었는데 이렇게 넣어주는 뭐 그런 거래도 하기 위해서 키로 단위로 하는 거. 그전에는 부피 단위로 했었거든요. 그 키로 단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생감 한 상자 20kg로 딱 정해서 그걸 1등급은 뭐 가격은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만 대략 한 31,000원에서 32,000원 그리고 2등급은 28,000원에서 30,000원 사이의 경매가가 대략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량제로 경매해서 그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 감경매는 옥천은 곶감지역이 청산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청산 농협이 하다가 계속 수요도 줄고 경매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결국에는 더 이상 하지 않는데 그 영동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있는 청과 상회 두 곳에서도 경매를 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황간농협 매곡지점에서도 실시를 해요. 그러니까 세 곳에서 경매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감생산농가 누구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정량제 거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격을 맞춰야 돼요. 그거를 하려면 이 정량 20kg짜리 거래용 종이박스는 해당 경매를 하는 청과상해나 황간농협 매곡지점에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동구는 감선별 정량제 거래를 통해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이고요. 감이나 곶감을 생산하는 농가에 도움이 되는 선별 경매. 그러니까 이제 크기라든가 질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그걸 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고 지역 경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대박거래다 보니까 이거 뭐 가격도 잘 못 받았어요, 사실.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영동구는 올해부터 이제 각 경매업체에 그 콘티 박스를 사용한 선별 경매 때 감 선별비를 지원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경매업체 세 곳에서 감 선별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또 보조 지원율은 50%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영동에서는 사실 지난해 2021년만 하더라도 감농가가 3,480농가나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동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동 가로수 감이에요. 네, 그 하천변 내일을 걸어보시면 감나무가 쭉 서 있습니다. 거기 가을에 가보시면 감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근데 저는 처음에 영동 가봤을 때 조금 놀랐던 게 이거였거든요. 가로수로 감을 하나 했는데
감을 엄청 많이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산량도 거의 6천 톤에 달합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그래서 농가 수익이 164억 원에 달해요. 그래서 괜찮은 그런 사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영동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영동 곶감을 지리적 표시와 상표 등록을 하는 그 영동 그 감산업 특구로 지정을 했고 매년 그 곶감 축제를 하죠. 하는 등 이제 영동감 명품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요. 보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래는 이적 노래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보온 소식인데요. 보온은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스포츠, 이 프로 스포츠, 생활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굉장히 육성을 하는 지역이에요.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보온 취재를 갔다가 이제 담당 팀장님들 거기 이제 공군에 있는 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거기 명함을 받았는데 다들 뒤편에 생활체육 무슨 누구 뭐 이사 생활 뭐 무슨 생활체육 사무 무슨 체육회 사무국장 다 그거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는 뭐 팀장 하시려면 체육회도 하나씩 맡으셔야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던 곳인데 보온이 인구는 사실 남부 상권에서 가장 적은 곳이지만 지금 이제 올해는 울산에서 열렸죠. 그 전국체전. 여기서 사실 우수한 선수들은 국가대표로도 가잖아요. 이 전국체전에서 보훈 출신 선수들이 다수 나가서 금메달 3개 그리고 은메달 2개를 땄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그 보훈군청 사격팀이 있어요. 그 보훈군청 사격팀이 옥천에는 사실 프로팀이 육상, 정구 뭐 그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보훈에는 사격팀이 있습니다. 이 공기소총 일반부 남자 단체전에서 이상휘, 공성빈, 남태훈, 김우린 선수가 1878.5점을 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예, 1위를 한 거죠. 이 보훈군청 사격팀이 사실 전국체전 단체전에서 금메달 딴 거는 2005년에 이제 그 사격팀이 창단을 했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쾌거를 거둔 거죠. 이 사실 그렇다고 해서 보훈군청 사격팀이 실력이 없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국체전에서 개인전에서는 뭐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했는데 유독 단체전에서는 항상 2등만 했었대요. 네, 준우승에 몰랐는데 이번에 사실 그 1위를 하면서 그 한을 풀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인전에서도 이제 이상희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 종목인 이제 공기소총 10m 외에 부종목으로 화약소총 50m에서도 이 이상희 공선빈 선수가 출전해서 결선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렇지만 아쉽게 메달은 따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공기소총 부문과 화약소총 부문이 있는데 주종목은 공기소총이고 이제 화약소총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 일반부 공기소총에서도 이 본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냈는데 그 소속은 경북 울진군장 소속입니다. 윤하영, 권은지 선수가 대회 신기록으로 단체 금메달을 획득했어요. 이 윤하영 선수는 자기 최고 기록 그 633점을 쏘면서 1위를 했고 권은지 선수는 631.2점을 쏴서 단체 1위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윤하영 선수는 개인전에서도 은메달을 땄는데 이 윤하영 선수와 권은지 선수는 비록 울진군청 소속으로 활동을 하지만 보훈 여중과 보훈 정보고를 졸업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보훈 출신이죠. 그래서 그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보훈 국민들을 기쁘게 해줬고요. 또 원반 던지기로 가보면은 그 김성우 선수입니다. 이게 보훈중 출신이고 현재 이제 충북 최고를 다니고 있는 김성우 선수가 원반 던지기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이 삼산초 보훈중 출신이라는데 현재 충북 최고 3학년으로 있고 이분은 그 12월 11일 원반 던지기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마지막 사실 김성우 선수가 대단한 게 충북에 인프라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 유일한 원반 던지기 선수입니다. 그렇게 출전을 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기회에서 50.34m를 던졌습니다. 예, 근데 이게 개인 최고 기록인 51.06m는 못 미쳤는데 이 대회에서 50m 넘긴 사람이 유일했대요.
그만큼 굉장히 대단한 선수였죠. 그래서 지난해 처음 나간 전국체전에서 2위를 하기도 했는데 김상우 선수는 올해 열린 7개 대회 중 6번에서 우승을 하는 등 굉장히 거의 뭐 최정상급 그런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지난 7월에는 사실 그 정선에서 열린 이제 그 전국 육상 경기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400m 대회에서 이 조민우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사실 이번 이 조민우 선수도 보은 선수인데요. 이번 사실 대회에서도 기대를 했었는데 이 발목 부상을 입었대요. 그래서 전국체전에서는 제대로 된 경기를 치르지를 못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높이뛰기에서는 그 김현식 선수가 자신의 종전 기록을 깨고 2m를 넘었는데 1위 기록인 213cm, 2m 13cm죠를 미치지 못한 채 4위로 머물러서 전국 대회를 마감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그런 프로 선수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 곳이 이제 보은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은 소식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요. 과학 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유나 노래입니다. 바람이 불면 듣고 오겠습니다. 네, 과학상상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어서 최금성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치기정보원 치기기술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너무 쌀쌀해서 춥습니다. 네.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그냥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겨울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주제가 자율운항 선박이라고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율운항 선박. 이 자율운항 선박이라는 게 그 자동으로 배가 이동하는 거. 네, 보통 그 자동차 보시면 지금 전기 자동차 많이 나온 거 보셨죠? 네네. 그 자율한 그 자동차처럼 선박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자율운항 선박이 어떤 건지부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이란 기존 선박의 ICT, 센서, 스마트 기술 등을 융합 시스템이 선박을 제어하여 사람의 간섭 없이 운항이 가능한 선박을 말합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 모든 디지털 핵심 기술을 융합하여 선언 없이 스스로 최적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치 선박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 중 해운 분야의 디지털 뉴딜 핵심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 조선 사업이 코로나 시국 초기에 되게 안 좋아졌었어요. 그때 이제 경제도 굉장히 침체하고 뭐 이러면서 어려워졌는데 이후에 가장 빨리 회복한 게 또 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수주도 많이 늘고 또 한국이 이 조선 산업은 굉장히 잘하는 나라로 평가를 받는데 이 한국판 뉴딜 정책 중 해운 분야라고 하는 것도 사실 거의 일환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어쩌면 지금 이제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 그러면서 LNG선 이제 가스를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공급을 안 하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핵심 사업인 선박 중에 LNG 선박 건조는 세계 1위예요. 아직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것들에 지금 따라오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가가치 사업으로 하는 거고 저가의 그런 선박들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서 넘어간 상태고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일환으로 이 고부가가치 있는 사업을 자율항 선박을 좀 추진하자라는 방향입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더 질문드리면 좀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동차의 이 자율주행하면은 최고가 이제 테슬라를 꼽잖아요. 그러면 이 자율운항 선박의 최고는 한국
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예. 한국이 지금 앞서 나간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다를 텐데 네. 자동차랑 배는요 분명히 이 자율운항 선박을 추진하는 이유 뭐 대략 얼핏 생각이 들었을 때는 뭐 인건비 절감이라 이 정도밖에 저는 안 떠오르거든요. 왜 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네. 선박 들이대면 자율운항 선박은 향후 해운 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의 유망 신사업으로 해운 분야뿐만 아니라 항만, 조선 등 관련 사업의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귀할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율운항 선박의 시장 규모는 2016년 66조 원의 규모에서 점차 증가하여 올해는 95조 원, 그리고 2025년에는 180조 원의 규모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자율운항 선박은 스마트 항만과 연계를 통해 입항과 출항 과정이 자동화되고 화물 처리 전방 과정이 최적화되어 물류 흐름의 효율성을 10% 이상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 물류 흐름 효율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저도 이제 그 무역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동하는 시간보다 이제 항구에 가서 물건을 내려야 되는데 거기서 엄청 오래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저반, 뭐 물류 하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으로 저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과 물류를 운반하는 그 중간에 시스템이 중간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화물 운반하는 그런 그 하는 시스템 것처럼 그 물동량을 통과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다 하나하나 자동화되는 과정이 일부다 보니 흐름이 좀 더 향상된다라고 보셔서 여기 10%라는 용어로 표시를 한 상황입니다. 이 10%면은 굉장히 큰 건가요? 어쩌면 뭐 10%가 적을 줄로 보이지만 그게 점점점 증가하게 된다면 시간에 보면 10% 절감한다는 시간 개념 보면 생각하면 어떠실까요? 그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누적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그 이제 기존 대비 90% 정도 시간이면은 원래 한 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는 10개 처리할 시간에 11개 처리하는 거네요. 네, 어째 그렇게 보면 더 효과적이라 돈도 세이브되고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빅데이터와 AI를 통해 최적 경로로 운영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키고 운송 비용을 22% 낮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적 과실에 인한 해양 사고를 75% 이상 감소시켜 안전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율운항 관련 기술은 향후 친환경, 스마트 패러다임을 전환을 주도할 기술로 우리에게는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선사가 관련 기술을 선도할 경우 고부가 선박 시장을 선도할 수 있으나 경쟁국의 주도권을 빼앗길 경우 선박 생산 공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유럽과 일본 등 경쟁국보다 개발이 다소 늦은 상황으로 정부 주도의 플랫폼 구축을 속도감 있는 R&D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게 기술력을 이제 국내 기업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뭐 당연히 저희 이제 배 건조 기술도 저는 뭐 전통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불과 한 10년 전인가요? 하더라도 조선업은 저기 뭐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막 그 새로운 동력 사업으로 평가를 받지 않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유럽 보시면 뭐 이탈리아나 스웨덴 뭐 그쪽 보면 조선이 선진국이라고 초창기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 그다음에 한국 쪽으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저부가 같이.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LNG 쪽에는 부가적이고 그러면 크루즈 선박은 아직 유럽 쪽이나 강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그 수주나 이런 것들이 더 더뎌서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물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되게 체감을 하는데 지역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이 항만, 조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업으로 평가받던, 그러니까 후진 사업으로 평가받던 조선 사업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네, 큰 그 해수부 입장에서는 좀 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무역량 이게 규모로만 따졌을 때 뭐 배, 철도, 그다음에 자동차, 이 배, 그다음에 그 비행기 다 따져봤을 때 압도적으로 많죠. 모든 물량이 뭐 대부분 사업은 뭐그 선박으로 물량을 뭐 이동한다 보시면 되고 반도체나 지금 핵심 부분들은 뭐 비행기로 그 이동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더더욱 이제 중요해질 사업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운항 선박이 추진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요.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선곡을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자율운항 선박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형돈이와 대준이의 노래입니다.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계속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러면 그다음 좀 궁금한 게 이 자율운항 선박 아까 R&D 그러니까 이제 기술 개발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현재 이 기술 개발은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사업 통합사업단을 발족하고 2020년부터 바다의 미래를 주도할 자율운항 선박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조선 사업 선도와 해운 사업의 글로벌 경쟁 유지를 위한 자율운항 선박 지능화 서비스 개발로 그 국제 회사기구 IMO 자율운항 등급 2.5에 해당된 자율운항 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대략 항해별로 구분하면 대양 항해 쪽은 IMO의 기준 레벨 1에서 3까지 높여야 된다는 기준이고요. 해안 항해로서는 IMO의 기준 레벨 1에서 2까지. 기관 자율운항 관련된 IMO 기준에서 1에서 3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하기 전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레벨 1, 레벨 2 이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각 등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레벨 1은 부분적 자율운항 선박 운항 선언 의사결정을 지원한 상황이고요. 레벨 1은 선언 승선하나 원격 제어를 가능한 상황. 레벨 3은 선언이 불필요하고 원격 제어 가능하고 고장 대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마지막 레벨 4는 완전 무인 자율 운항을 말하는 것이고 자동차 기준과 동일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 조선 산업을 위한 이 자율운항 선박 지능화 시스템을 하려면 자율화 등급이 2.5 등급이 목표라고 하셨는데 그 2.5가 앞에서 말씀하신 대양항해, 연안항해, 기관 자율을 각각 레벨을 올리는 거네요. 레벨을 그래서 평균을 해서 2.5를 정도 한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2.5네요. 3등급, 그러니까 대양항해는 3등급, 연안항해는 2등급, 기관 자율은 3등급. 이거를 이제 평균을 내면 대략 2.5 정도에 되는 등급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각 레벨별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그 레벨 1이 가장 낮은 단계인 것 같은데 부분적 자율운항이나 선원 의사결정 지원이라는 게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올라오면 선원이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이러는 판단한 기준이 한번 레벨 1 정도. 전에는 그냥 위치 정보나 보고 그 항해할 때 이런 문제점이 이렇게 항상 묵시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는 고장이나 주위에 사고 났다라고 표현이 디스플레이나 시스템적으로 올라온 상황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대양항해에서는 이렇게 배를 운항하는 그 레벨 1로 운항하는 경우도 있는. 자동 운항에 세팅이 되면 현재는
그 세팅값에서 네. 시스템으로 그 운항한 자율적으로 운항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화되는. 우리 이제 자동차 보면 크루즈 해가지고 앞에 세팅된 거 있으시죠? 네네. 차 보시면 네네. 그런 것처럼 선박에도 크루즈 기능이 있어요. 어떤 속도로 어떤 그 방향으로 그 좋다 해라, 그러니까 항해해라, 네. 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세팅하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용하는 차는 크루즈 기능이 있는데 네. 앞에 차가 있어도 그거를 감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기능이 일부 추가되고 지금 요즘은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게 자동차 보면 센서가 있어서 근접하면 속도를 줄이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화 같은데 보면 그 소말리아 그 영화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소말리아 해적이 이렇게 그 배를 납포해가지고 할 때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최종적인 결정이랑 실제로 운항하는 거는 선장이 지시하고 그 각 직원들이 막 그거를 하던데 그게 하면 레벨 1 정도 되는 수준이 그 정도 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2는 선원이 승선을 하지만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는 건 승선 선원들이 배를 전혀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선원이 이제 들어가 앉아 있지만 저기 컨트롤 박스 센터처럼 그 센터에서 원격으로 선박을 모니터하고 이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돌발 발생할 때 선원이 수동으로 해서 운항할 수 있게끔 이러는 거죠. 선원이 있으나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2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동 운항이 가능한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인력이 직접 직접 조타를 한다던가 수리를 한다던가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네요. 오토가 아닌 메인 그러니까 사람 수동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레벨 3은 사람도 없이 자체적으로 그런 오류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선원이 불필요하다. 원격 제어 가능, 고장 대비 시스템까지 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100%는 아니지만 뭐 한 80% 이상의 그 무인에 가까운 그래서 이렇게 설정 레벨 3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면 선박 승선이 2.5라면 사람이 승선을 하면서 그래도 그 어느 정도는 그 항해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완전 무일 자율 운항하고 제가 이제 얼핏 보기로는 레벨 3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승선을 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3도 근데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불필요하다고 그러죠. 불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사람은 어느 정도 들어있는. 그렇군요. 그러면 레벨 4는 완전 사람이 없는 거고 레벨 3은 사람이 굳이 없어도 되는 필요하면 들어간다. 그래서 앞에 선언이라는 내용들을 넣은 게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레벨 3까지는 사람이 승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벨 4는 말 그대로 승선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한번 조금 쉽게 이렇게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을 통해서 사람이 굳이 없어도 그 이제 원양 장거리 항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굉장히 정밀하게 가능해지면서 뭐 저기 효율화는 물론이고 탄소 배출 감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저희 KPS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이게 이제 센티미터급이 지원이 되는 조건입니다. 지금 이 기술이요? 이 기술들이 결론은 국립해양치기정보원의 역할이 지금 향후에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선 이 한국 조선업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혹시 그렇게 평가받는 그 정도 기술력을 가지는 배경에는 이렇게 또 해양치기정보원과 같은 중요 기관들의 노력이 있다.
라는 걸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래 한 곡 또 듣고요. 조금 더 얘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뭐 레벨 1 이러니까 청취자분들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을이라서 준비했습니다. 네, 잔나비 노래입니다. 가을밤에 든 생각 듣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조금 이제 주제를 달리해서 자율운항 선박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 지금 해수부에서 여러 가지 이 자율운항 선박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네. 저희 해수부에 대해서는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촉진과 조기 상용화를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할 주요 과제를 담은 자율운항 선박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2021년 10월 14일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자율운항 선박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해수부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는데요. 이 협의회에서는 국제 해사기구의 자율운항 선박 등급 기준을 고려하되 운항 방식, 정비 방식, 운항 해역 등 3가지 변수를 조합하여 3단계 시나리오를 도출하였고 우선 첫 단계로 2025년도까지는 부분 운항 자율 단계로 설정하였으며 2단계로서는 2030년까지 운항 자율 단계로 보고 마지막 3단계로 2030년에는 완전 자율 단계입니다. 아, 이게 그러면 2025년부터 1단계, 그다음에 30년까지 2단계, 그리고 이후에는 3단계 이렇게 해서 결국엔 그 자율운항의 범위를 점점점 확장을 해서 완성을 하는. 완성한도. 그게 지금 작년 10월 14일 한 1년 전이네요.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 보고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보시면 이제 2030년대는 무인이죠, 무인. 네, 사람이 없이. 그 항공 공군도 무인 처럼 무인화 좀 하듯이 저희들도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를 기반으로 산업 활성화와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총 4대 분야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율운항 선박의 등급 기준, 자율운항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과 원격 운항자 등 운항 주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법적 정의를 마련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제가 조금 더 한번 여쭤보는 게 이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던데 왜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모든 그 운항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법 테두리에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 정의를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규정을 안 내리고 난다면은 막 난립할 수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도 못하고 대처 능력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을 정의하고 하는 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자율운항 선박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공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피해가 발생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를 국가가 같이 이제 개입하게 하는 그런 조건들을 만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선박 장치로 자율운항 선박 기술의 원활한 실증을 위해 자율운항 선박 실증 센터를 구축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신측 센터와 지정 해역에서 완화된 최소 승무 기준을 등을 적용하는 수도록 한 내용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제 샌드박스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규제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을 자 모아서 그 해결할 수 있는 거라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아주 완충 통합 하나로 모아서 통합해서 해결하는. 뭐 그런 것처럼 예, 이런 예. 것을 한 센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 승무 기준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자율운항 선박을 운영하기 위한 적정 예. 뭐 인원 혹은 네. 뭐 적정 규모 이런 네. 것들을 예. 지금 이 실증센터에서 실증전에서 만들어내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선박도 모든 게 한 곳에서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뭐 지금 각 선사에서 운영하는 그 뭐 자율운항 운영하는 선박 센터도 있을 거고 뭐 A사, B사, C사 이런 것들이 다 각기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어떤 규정으로 이렇게 운영하시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규정에는 이렇게 사람을 운영하고 24시간 규정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고 전체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뭐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100% 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네, 선박 운항 인프라로 자율운항 선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원격 도선 제도 등 도선 작업의 자율화와 지능화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박 운영과 관련된 인프라를 지원하는 제도네요. 네, 그렇다 보시면 되죠. 여기 보면 예. 원격 도선 제도라고 있지요. 예. 도선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배 아닌가요, 도선은? 그렇게 보겠지만 네. 그 도선사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원항선이나 뭐 타국 선박이 국내에 접안할 때 이런 도선사라 해서 그러니까 그 해양본의 전문가 분이 그 도선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하나에서 그 선박을 승선해서 대신 선장을 대신해서 접안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원격 네. 도선제도라는 네. 뜻이 그러니까 원격으로 외항선이 들어오면 이것을 우리가 그 원격으로 접속해서 자동으로 제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그러면 이제 선박 운영의 그거를 좀 이양하는 거네요. 운영.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네, 해양 안전으로 다수의 시스템 간 연결을 통해 운영되는 자율한 선박 특성을 고려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및 인증 체계, 사고 대응 기준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네, 요거는 뭐 당연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어떤 좀 효과들이 발생할까요? 네, 경제적 측면에서는 2030년까지는 약 56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42만 명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약 103조 원에 달하는 전후방위 사업에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적 과실이 인한 해양 사고 75%가 감소하고 대기 오염 물질 저감을 통해 연간 3,400억 원에 이른 환경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자율운항 선박의 이모저모 결국 이게 우리나라 조선 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런 앞으로 향후 주요 산업으로까지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점, 그게 이제 거기서 우리 해수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가려고 하는가에 대해까지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폭넓은 주제인데 이걸 잘 좀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우리 최금성 과장님과의 과학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